네, 다음 정의는 법정 밖에 있습니까? 예. 법무법인 해광의 임성근 변호사께서 또 오후 일정 때문에 네, 불참으로 하시게 됐고요. 예. 법무법인 하윤의 정은정 변호사가 예, 참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에서는 김성현 검사가 추가로 예, 제정하였습니다. 예, 나오셨고요. 네. 네, 일단 뭐 그러면 진행하면 되겠네요. 네, 그 오전에 이제 제주신문 하시다가 제가 중지를 했는데 꼭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장호성 특검보가 오전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기억 환기 중에 환기를 위해 다시 말씀드리면 12월 6일 날 법사위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께서도 나가셨고 뭐 법원 행정처장, 청대협 행정처장께서도 나가셨고 법제처장님도 많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뭐 안가 모임이 있었다 이런 것도 보도가 많이 나왔었고 그거에 대한 질문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법무부에서 그 장관님 보필하는 검찰과에서는 뭔가 문답자료라든지 예상 질문, 참고 자료, 말씀 자료 준비했을 것 같은데 안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주제가 계엄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 예. 계엄 관련해서는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뭘 알아야 문답자를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문답자료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청도 없었고요, 장관으로부터. 저는 들은 거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질문은 거기까지 하고요. 추가 증거 순번 12번 제시하겠습니다. 이건 증인께서 아까 진술하신 게 있어가지고 확인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압수한 증인의 그 업무 수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시했던 것보다 한 5페이지 정도 앞에 있어가지고 수첩의 3페이지 정도입니다. 네. 저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게 아마 중앙지검장님 탄핵 탄핵. 관련해서 준비했던 예, 내용인 예.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제시했던 문건이 원래 파일 제목이 중앙지검장 탄핵 문건이었다고 하시길래 그럼 저때 저거 뭐 업무 수첩에 이제 받아 적어서 문서 작성을 그때 그 문서 작성을 하신 거냐? 그걸 지금 여쭙는 거예요. 저게 사실 지금 날짜를 제가 적어놓진 않아가지고 예, 저게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아마 저때 작성된 게 있고 뭐 그 위에 덮어 썼을 수도 있고요. 사실 정확한 거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 파일명으로 작성하게 됐는지까지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비상계엄 전에 작성한 거는 그건 맞는 것 맞습니다. 같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고 파견 검사님들 중에 추가 질문 제주신문 있나요? 예, 제주신문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기 아까 처음 작성하셨던 문건 네. 종이로 보고했다고 네네. 얘기되는 부분 파일 제목과 관련해서는 그때 지시를 받고 제목을 만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제목 자체가 그럼 앞에 다른 사건의 보고서랑 연관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사실 파일 명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다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저거에 비춰봤을 때 아마 그 전부터 중앙지검장 탄핵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어왔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떤 입장을 정리하는 그런 걸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계엄 전부터 했었던 상황이고 12월 4일이 아마 탄핵 소추를 본격적으로 실제로 한다 이런 얘기가 돌았을 때라서 그 연속선상에 있는 걸로 보고 아마 그 파일을 활용을 해서 수정 가미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처음 이제 임세진 과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출력해서 뭐 종이로 가서 보고했을 네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임세진 과장부터 들은 이야기에 맞춰서 제목을 붙인 건지 통상은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첫 제목은 아마 그런 거 없이 그냥 제가 임의로 했었을 것이고 임의로 그 뒤에 이제 권한남용 관련 이란 제목 자체는 아마 제가 지시를 받고 수정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임의로 붙이더라도 네. 그러니까 임세진 과장이 이야기하는 걸 쭉 듣고 작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네. 내용이라는 듣고 하니까 그 제목도 그 이야기를 듣고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인이 붙인 제목이지 네, 않을까요? 아무래도 탄핵 소추 내용이 있었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연속된 걸로 제가 그냥 혼자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 파일을 가져 쓰면서 기존 제목이 그대로 붙은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과장 이야기 중에 탄핵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도 뭐 탄핵 관련해서 대응하는 여러 가지 문건을 작성했기 때문에 아 이번에도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제목을 그렇게 만든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출력해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도 추가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테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 이거는 약간 다른 제목을 붙여야겠다 해서 제목을 바꾼 게 맞는 건지 어떻습니까? 방금 뒤에 말씀하신 그런 흐름으로 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 최종 권한남용 관련이란 제목은 제가 이렇게 수정하라는 지시를 들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어떤 걸 수정하라고? 그 권한남용 관련이란 제목으로 하자 이런 아, 얘기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파일 제목 자체를 과장이 네, 얘기를 네. 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보면 뭐뭐뭐 남용, 남용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심플하게 제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을 말해준 건 이건 사실은 이제 서면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뭔가 파일로 전달되기 때문에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일 제목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되니까 네. 제목도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맞습니까? 그 부분까진 뭐 저도 그냥 듣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이런 게 뭐 지시가 있었는지 과장님한테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아, 잘 사실 잘 알지 모르겠고. 못합니다. 그러면 권한남용이란 제목 자체에 임세진 과장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맞습니까? 제목을 그렇게 바꾸라고 한 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제목에 대한 얘기는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방금 제가 질문한 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첫 번째 보고서 파일 자체도 뭐 기존의 파일을 이제 단순히 불러왔기 때문에 제목이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임세진 과장부터 이야기를 듣고 일단 정의는 탄핵 관련된 대응책의 일환으로 쭉 보고가 되는구나 해서 이제 그렇게 제목을 붙인 건지 혹시 기억은 확신하시나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후자였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재반대십니다. 예. 네. 증인 네. 법무법인 하윤의 정윤기 변호사입니다. 자, 아까 특검보께서 보여주신 이 자료 이건가요? 예, 이제 이게 보면 그런데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이 사건 탄핵 소추는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가 그 전에 발의가 됐었죠. 네.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저 중앙지검장 1, 2, 3차장이 입장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었죠. 네. 그것과 관련된 지금 자료를 정리해 놓은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문건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받아 적었든지 안 그러면 나름대로 다른 데 있는 것을 옮겨 적었든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아마 그때 당시 그 탄핵 소추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 발표를 위해서 제가 준비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저거는 이제 제가 뭐 자료를 보면서 영물집 메모했다기보단 아마 과장님이랑 상의를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할지를 정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입법권 남용이라는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자료를 보면 자 다수당은 수적 위반을 앞세워 현 정부 들어 25건의 법률안을 일방 처리하였는데 위 법률안들은 권력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사법 시스템의 본질에 어긋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명백하여 정부의 제의를 요구를 통해 시정하여 왔음. 이거는 딱 특검법안에 대한 내용이죠. 그때 당시 뭐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서 작성한 네. 걸로 기억합니다. 특검법안에 대한 자료라는 게 이제 특검법안에 보면 여기에 권력 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거나 그다음에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으로 이는 법치주의의 핵심인 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든지, 그다음에 과잉 수사를 초래한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법권의 남용에 붙어 있는 그 자료는 25건인가요? 네. 근데 그 자료를 그대로 표시를 했다기보다도 이 보도 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네, 좀 따서 정리한 걸로 보시면 될 것 정리한 걸로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해서 그 정부 안에 있는 걸 별첨으로 다 붙이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나 이제 이런 부분은 특검법 보도 자료에 나온 것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법무부 보도자료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조서에다가 법무부 보도자료를 예. 제시하시면서 설명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예, 법무부 보도 자료. 예. 네, 이 법무부 보도 자료인데요. 2024년 11월 26일자 반복 의결된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한 제의 요구 의결이라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네. 이 내용에 그 입법권 남용 부분에 대한 부분이 거의 100% 녹아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거기에서 따온 것 같은데. 네, 보도자료에서 네. 따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도자료를 따와서 이제 작성은 했는데 아까 그 중앙지검 1, 2, 3차장이 발표한 입장문 네. 그리고 중앙지검 소추와 관련돼서 이제 아마 파일을 하나 만드신 거 아닌가요? 아, 별도로 예. 별도로 만들어진 파일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파일을 불러와서 네. 덮어쓰기 하는 과정에서 그 파일이 제목이 중앙지검 검사 탄핵, 지검장 탄핵과 관련된 그런 제목이 붙어 있던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런데 이제 권한 남용 파일 이거는 지금 임세진 과장이 네. 피고인한테 보낸 파일의 이름입니다. 네. 이 파일의 이름을 증인이 정해서 임세진 과장한테 보냈습니까? 안 그러면 임세진 과장이 증인으로부터 제목 없는 파일을 받아서 임세진 피고인한테 보낸 걸로 생각이 됩니까? 제가 파일명을 그렇게 바꿔서 저장을 한 다음에 보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권한 남용 네. 수정 관련 수정 권한 네. 남용.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권한 남용 그 수정 파일 전에 권한 남용 파일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제 버전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원 버전 V0 버전, V2 버전, V3 버전 이제 그렇게 이제 거의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쓰다가 보면 앞에 게 더 좋았다 싶어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거기서 작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런 수정되기 전의 버전이 나왔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압수수색은 어차피 그 압수수색을 하는 분들이 키워드 검색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방식으로 이제 파일들을 다 확인해 보셨는지까지는 제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제 휴대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제 휴대폰에서도 이 파일명의 파일이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랬습니까? 네, 그거에 비춰봤을 때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대폰을 옮긴 다음에 네. 과장님께 텔레그램으로 보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제 아까 특검에서 특검 측에서 질문을 하실 때 그리고 조서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증인이 지금 그 법무부 검찰 일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이런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 납득이 된다. 그런데 기재부 건이나 또 정부 전체의 것, 정부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 정부 전체에 대한 예산 심의, 정부 전체에 대한 제의 요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조사받으면서 많은 추궁을 당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장관이 국민을 설득하거나 국회를 설득하거나 안 그러면 증인이 장관을 설득하거나 할 때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과에 있는 이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안 그러면 이게 우리 정부 전체, 안 그러면 우리 부 전체의 문제점을 설득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저 지적해서 다시 말해서 저도 민망한 이야기지만 연구원 생활 한 2년 대검에서 했는데 이제 저는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스페인, 스웨덴 그 북유럽 뭐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의 유사 사례, 그다음에 일본의 유사 사례,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의 뭐 노동 유연화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은 연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면서 우리의 정책이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보고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장관이나 이 보고서 자체가 설득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 정부 내든가 우리 부 내든가 안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을 인용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의 문제점을 설득력 있게 해결하는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을 제가 답변 드리기는 뭐 어떨지 모르겠고 어쨌든 저 문건을 작성할 때 저게 이제 공식적으로 어딘가에 나가는 문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냥 장관님께서 정말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 정도로 인식을 했고요. 그러면은 뭐 다른 부처에서 거부권이 이제 됐던 그런 법률도 있었고 다른 부처 장관이나 뭐 그때 당시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된 사람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언급하심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게 배경 자료를 준비하는 거는 크게 뭐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작성하는 문건이 정식으로 어디에 보고가 된다든지 뭐 국회에 제출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었다면은 그 법무부 외의 부처의 내용을 포함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건은 그런 문서가 아니었고 정말 말 그대로 참고 자료 정도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는 없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12월 6일 날 아마 국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 측에서 아까 질문하시기를 그거 열렸는데 그 문건에 그 문건과 관련해서 또 그 문건에 있는 내용으로 답변도 안 하고 또 답변 자료도 써주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계엄 관련 회의라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거죠. 네, 보통 네. 이제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 내지 뭐 전체위에서 뭐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거나 답할 때는 그 문답 자료를 준비하는 양식이 별도로 있고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문건은 전혀 그런 양식도 아닐 뿐더러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문답을 준비하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까 오전에 이제 증인이 그 답변을 하실 때 국회에 수행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쟁점이 됐을 때에 예. 한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뒤에서 이제 뭐 물론 만들어준 자료 내에서 나오면 괜찮지만 의회의 질문이 나올 땐 뒤에서 답변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답변하실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전달해 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그 참모들이 만들어주는 자료를 장관이 보고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이거는 여기서 답변할 자료가 아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안 할 수도 있고 네. 또 이거는 이렇게 좀 고쳐서 답변을 해야 되겠다. 수정해서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하면 또 수정해서 답변을 하고 그거는 이제 이건 장관님께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장관이 판단할 내용이지 네. 꼭 그 참모들이 만들어주는 걸 가지고 그대로 읽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물어보실 건 없으시죠? 예. 저 증인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그 임세진 검찰과장이 다른 검사들에게는 출근을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처음에 특검 신문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출근을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답변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과장님이 직접 그렇게 다른 검사들한테까지는 연락을 안 하셨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저기 다른 검사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동을 했고 또 다른 거기 아까 통화 내역에 나와 있듯이 다른 검사랑도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무실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일단 나와서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검사도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뭐 사무관이나 서기관님들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출근하셔서 텔레비전을 보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포고령 발령 사실도 보셨습니까? 그거는 저희 속보로 뜨는 거 내용이 속보로 떠서 그걸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텔레비전으로요? 아니요, 핸드폰 인터넷에도 속보가 뜨지 않습니까? 휴대전화요? 네네, 뉴스 알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세진 과장이 얼굴이 좀 빨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뭐 술 냄새가 좀 났습니까? 술 냄새가 났는지까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기억나는 거는 약간 일단 술을 드신 거 맞았고요. 술을 드신 거 맞았고 술을 드셨을 때 그런 약간 홍조 같은 게 있으셨던 것도 맞고 중간부터는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그 임세진 과장이 어딘가 다녀와서 그 소속 직원들에게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까 진술하셨었는데요. 근데 어디 갔다 오기 전에는 그런 말 안 하던가요?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는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제가 그때 딱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조금 인상 깊어서 기억이 납니다. 관련해서 그 계엄과 관련된 지시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방금 임세진 과장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들으신 거잖아요. 네. 그 검찰과의 계엄과 관련된 지시가 떨어질 만한 게 있습니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뭐 가정적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지시가 올지는 사실 저희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뭐 어떤 식으로든 사실은 전 부처의 공통 지시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뭐 하다못해 뭐 검사들 관련해서도 뭐가 올지는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가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약간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지시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증인께서 그때 생각은 하신 거예요? 어쨌든 개업이 포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 부처에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지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지시가 왔을 때 그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혼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특검에서 제시해 주신 그 권한남용 관련 수정이랑 권한남용 문건 두 가지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증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거라 잘 아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맨 위에 입법권 남용 관련해서 그 검찰과에서 소관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검찰과에서 소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검찰국의 기획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각 과에서 각각 보고해야 되는 것은 각 과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여러 과에 걸쳐 있는 업무는 국기획이 한 번에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인께서 취합을 하셔서 상관에게 보고를 하신다는 이 말씀이세요?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취합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다른 과에서 이제 작성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과 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한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예산심의권 남용 문단에서 셋째 줄에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건 기재부에서 아마 작성한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한 것 같고요. 네, 기재부 그냥 워딩을 활용한 겁니다. 증인께서 그걸 이해해서 이렇게 반영하신 게 아닙니까? 제가 무슨 이해해서 의미인지? 반영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기재부 보도 자료 아니 언론 보도. 그럼 그 옆에 민생과 지역 경제를 위한 지원에도 또 증인께서 다른 데서 보고 가져오신 그것도 다 표현이세요? 기재부 자료입니다. 마지막 문단이 결론에 해당하는 건가요? 결론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마무리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 변호사님 질문에 대해서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결론 부분은 스스로 검토해서 작성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그 담화문을 참고해서 작성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뭐 다 만들어내진 않았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보고서의 결론이 뭔가요? 그래서 이건 결국 사실 저는 뭐 입법권 남용은 그냥 얹어가는 것 정도로 생각을 했고 탄핵 소추랑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조금 입장을 내려고 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검찰 특활비, 특경비 얘기는 왜 없습니까? 사실 보시면은 왼쪽 게 아마 더 먼저 버전인 것 같은데 왼쪽 거를 보시면은 이제 제 뭐 수사 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이런 내용들이 제일 먼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를 제가 맨 처음에 작성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 뒤에는 이제 기재부 자료를 조금 활용을 해서 수정을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저렇게 수정이 된 겁니다. 아, 임세진 과장이 그렇게 지시했습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은 마약 범죄, 딥페이크 범죄가 약간 뒤로 밀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렇게 수정된 걸로 기억합니다. 처음에 파일명이 중앙지검장 관련이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근데 그것도 출력물로 처음에 보고를 하신 건가요? 네, 그건 출력물로 보고를 했고 최종적으로 이제 파일 전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을 때 파일명이 그렇게 정해졌을 겁니다. 중앙지검장으로요? 아니요, 권한남용 관련으로. 임세진 과장은 파일명이 뭐였는지는 알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 PDF나 한글 파일 아까 확장자가 나왔는데 네. 그거는 상급자가 지시하는 대로 증인께서 이렇게 저장해서 보내시는 겁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긴 합니다. 보통은 웬만하면 이제 저희들이 PDF로 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가끔 이제 뭐 하다 보면 정신 없어서 그냥 한글 파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 파일로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PDF로 안 하고 한글로 보낸 걸로 기억합니다. 임세진 과장이 수정 지시를 2차례 한 건가요? 한 차례 한 건가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검사님 이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그 별첨 1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 증인께서 아마 그 방금 작성한 문서에 첨부하신 것 같은데요. 이 자료는 누가 작성 관리하고 있던 자료인가요? 그거는 정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검찰과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인가요? 아마 제가 참고를 했다면 법무부 내에 있던 어떤 자료들을 참고를 하고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저기 보면 날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까 어디서 받은 자료를 네. 붙인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받은 자료를 여쭤보는 건데. 붙이면서 이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고 뭐 그 사이에 기존에 제가 받은 자료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서 추가 기재를 했을 수도 있고요. 법무부에서 증인이 있는 과 말고 저런 자료를 가지고 있을 곳이 있습니까? 수첩상 형사이과, 그러니까 형사기획과 즉 검찰 이과 아닙니까? 이과에서도 아마 이제 저희 특검법안은 당연히 이과 소관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나머지는 사실 정확히 제가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까지는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게 딱 하나의 자료가 픽스돼서 보관되어 있다기보단 여러 자료가 아마 섞이면서 이제 제가 모아서 어떤 기본 포맷에다 제가 좀 모아가지고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노동조합법 이런 것들은 애초에 법사위 소관 법안도 아니잖아요.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일단은 거쳐서 본회의로 갑니다. 예, 뭐 타입법도 심사를 하긴 하는데 근데 이거를- 법무부 소관 법령이 아닌 건 맞습니다. 이거를 법무부에서 어딘가에서 받으셨단 말씀이시죠? 그 몇 가지 자료 정보들은. 네,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몇 개 법률 그러니까 딱 집어서 뭐는 어디서 받았고 뭐는 어디 이렇게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어떤 기본 포맷이랑 뭐 특검법이랑 몇몇 법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합치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했을 것이고 네, 그랬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걸 막 일일이 다 뒤져가면서 거부권 행사된 걸 찾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증인 수첩에 보니까 이과라고 돼 있던 걸 네, 아까 네, 보여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이과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이과에서도 아마 받은 자료를 활용했을 겁니다. 근데 저- 이과에서 받은 자료에 어느 범위까지 기재가 되어 있었는지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 이과로부터 받은 건 맞는데 네네네. 뭔가 자료를 받았는데 네네. 근데 이 수첩 내용은 지금 임세진 과장이 이야기한 내용을 쭉 듣고 계신 것 맞습니다. 같아서 그럼 저기 이과로서 있으면 임세진 네. 과장이 이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작성하라고 네, 이렇게 지시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네네. 별첨 2번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검찰과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인가요? 보시면은 대부분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들의 탄핵 소추 경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뭐 방통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워낙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해서 그 검사들에 대한 거에다 제가 조금 추가를 해서 정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하실 당시에 추가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검사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검찰과에서 대응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국회 업무를 담당을 같이 하기 때문에 검찰 탄핵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검사 신분 그리고 인사 이런 것들랑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의 업무랑 관련성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여쭙는 건 실질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있습니까? 조치를 취하는 건 없고 이제 그 관련해서 뭐 국회나
뭐 언론이나 대응을 할 때 저희들이 서포트하는 그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아까 그 작성하신 문건이 장관님 말씀 자료로 생각했다고 이렇게 진술하고 말씀에 계신 참고하실 게 자료. 참고 자료요? 네. 그런 거 작성하실 때 어떤 정무적인 고려나 판단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단어 선택이라든지 어떤 근데 방향성이라든지. 보고 과정에서 정리가 됩니다. 아까 그거 작성하시고 보고하실 때도 그런 정리나 고려가 있었습니까? 또 뭐 단어를 이렇게 바꾸라든지 뉘앙스를 바꾸라든지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아까 저 업무일지 보시면은 뭐 몇 개 워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이거를 표현에 좀 녹여서 작성을 하자고 지시를 하신 것이고요. 그 외에는 기존에 뭐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걸 그냥 옮겨서 조금 축약, 요지 정리 이런 정도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되게 내용이 뭐 지금 국회가 이렇고 검사 탄핵이 이렇고 예산이 이렇고 이런 내용들 이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작성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임세진 과장에게? 기존에 그 계엄이 있기 전에 저런 쟁점들에 대해서는 계속 처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부가. 네. 선생님께서 아까 뭐 국회 말씀 참고하실 수도 있지만 뭐 언론이든 회의든 뭐 그런 데서도 참고하실 수 있게 말씀 자료를 작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회의라는 게 뭐 또 국회가 아니더라도 행정부 내부의 국무회의나 그런 회의들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회의의 범위는 사실은 장관님이 참석하시는 회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제가 뭐 특정 뭐 어떤 회의를 생각하고 했다기보단 뭐 관련된 어떤 회의가 있거나 아니면 뭐 기자들한테 뭐 말씀하실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뭐 국회에서 답변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참고하실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작성한 겁니다. 증인과 임세진 과장이 같이 작성을 한 건데 어디서 쓸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서 딱 쓴다 이런 건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두루두루 참고하실 수 있게 언제든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참고 자료이지 않습니까? 말씀 자료랑 말씀 참고 자료랑 다른 겁니까? 참, 그냥 실무상 그냥 쓰는 그냥 표현인데요. 말씀 자료를 하시면 엄격히 말하면 정말 어느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전입 신고 있으면 장관님이 한 번씩 강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딱 준비하는 건 말씀 자료라고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말씀 자료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참고하시는 자료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받으신 장관님이 판단하실 문제라서 저희들은 그냥 말씀 참고 자료 정도로 그냥 표현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말씀 자료가 아닌 참고 자료라고 지시를 받으신 건가요? 그렇게 명시적인 지시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라고 증인께서 판단하셔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참고 자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에 쓰신다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말씀 자료 지시를 받을 때는 어디에 쓴다고 지시를 네, 받습니까? 어떤 행사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니 말씀 자료를 준비하자 이런 지시가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없었고 그냥 장관님 뭐 정확한 지시 내용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참고하시는 자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일지훈련 하실 때 검찰과에서는 어떤 훈련 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상황이 전파가 되면
그 전파된 상황에 맞춰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과나 부나. 어떤 조치를 해보셨는데요? 통상 법무부는 어떤 조치라기보다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상황을 신속하게 대검이랑 일선 검찰청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검이나 일선 검찰청에서 그 상황에 맞는 조치들을 보고를 하고 그 보고 결과를 보고받는 그런 거를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구체적인 건 기억이 안 나시는 구체적인 겁니까? 상황까지는 제가 지금 다 기억을 하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검사 파견은 대통령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네. 구체적인 보고나 결재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통상 이제 예를 들어 특검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특검에서 요청하는 검사님들의 명단이 오면 그 해당 검사님들의 의사를 확인을 하고 소속 기관에서도 파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견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으면 이제 공문을 작성을 해서 그 청와대로 보내는 공문을 작성을 해서 발신을 인사혁신처로 저희가 파견 요청 의뢰 공문을 발신을 하고 그럼 인사혁신처에서 그걸 수신한 다음에 저희 청와대 인사비서관실로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그 대통령실에서 그 파견 명령 공문이 저희한테 옵니다. 법무부 장관은 파견에 있어서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어느 검사를 파견을 보낼 건지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그게 결정이 돼야 이제 공문을 시행하게 됩니다. 특검을 예로 드셨는데 그럼 특검에서 원하는 검사들 명단이 와도 그걸 결정해서 올리는 건 법무부 장관 권한인 건가요? 네,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장관님이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시진 않았었습니다. 그 특검 이외에 법무부나 검찰 자체적으로 파견 검사를 선정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 대검하고는 어떤 협의를 거칩니까? 보통 이제 다른 부처 파견하는 검사를 결정할 때는 대검에 따로 의견을 먼저 구하진 않았고요. 법무부에서 장관님까지 다 보고를 마친 뒤에 대검에 이 검사를 파견 보내게 될 것 같다라고 알려주는 정도로 했었습니다. 대검의 명단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제가 했던 업무 내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부처 파견 공무원에 있어서는 그런 게 없었고요. 그리고 뭐 공모를 통해서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들 중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대검에 먼저 의견을 구한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뭐 협의하는 절차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검사 파견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그 법무부에서 거의 뭐 말씀한 취지는 뭐 정해서 알려주는 정도 네. 그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대검에 혹시 그 해당 검사가 파견을 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의견을 달라고는 당연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 법무부에서도 다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이견이 있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아까 그 소속 기관의 장한테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특검에 한해서입니다. 아 그러면 특검 파견만 그렇고 다른 파견은 안 그렇습니까? 다른 파견은 특별히 기관장의 의견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더욱 지금 뭐 법무부는 전체적인 걸 관할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행정은 다 이제 뭐 검찰청이나 뭐 결국 대검청에서 관할하는 문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 쪽에서 뭔가 파견을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다 물어보지 않고 그냥 법무부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법무부에서도 그 확인은 하죠. 네, 확인을 하는데 그걸 대검을 거쳐서 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네. 사실상 하는데 네. 어떤 공식적인 뭔가 절차를 거치는 건 아니고 네. 알아보긴 한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통상적인 업무를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고 네. 어떤 그게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세세한 절차가 다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파견이 필요할 경우에 네, 뭔가 이 검사를 지금 업무를 하고 있을 텐데 네, 파견을 보냈을 때 뭐 문제가 네. 없는지 네. 그걸 이제 실제로 업무하는 쪽에다가 문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하는 쪽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대금 쪽에다 문의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해보셨나요? 그리고 대부분의 타 부처 파견은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공모에 지원을 할 때 그 자체 내부적으로 그 내부 부서장이나 기관장께 자기 이거 공모하겠다는 정도는 그 말을 하고 공모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공모 지원자들 리스트를 보고 검토를 해서 적임자가 누구인지 후보자를 추리고 그 후보자들을 보고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느 검사가 파견이 갈지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사항을 이제 대검에도 알려주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견이 최종적으로 없고 그 해당 검사가 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사결정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선발하기 전에 공모할 당시에 이제 대부분 문제가 되는지 여부가 걸러진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따로 확인해 보시는 게 없으신 거네요. 근데 이제 일단 공모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정말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될 때 보통은 직접적으로 확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부분 이제 기관 내에서 보고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 명 한 명까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뭔가 이렇게 후보 자리 추려졌을 때 뭐 세 평이라고 해야 되나 주위에 아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뭐 담당하고 있는 현안 사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 정도로 확인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네. 그 방금 또 대답하셨을 때 뭐 대검의 명단을 보내고 의견에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면 명단을 보낸다는 게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의견을 달라 이런 겁니까? 네, 대검 맞습니다. 쪽에다가? 네. 그러면 대검에서 의견이 있으면 파견 대상자에서 제외되기도 합니까? 재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통상 뭐 대검에서 정해지면 그대로 보통 다 파견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법무부에서 정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거의 실무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공모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네.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견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통 공모는 저희가 파견도 어쨌든 인사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간혹 이제 변수가 발생을 해서 되게 부정기적으로 파견을 보내야 되거나 갑자기 복귀를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될 때 뭐 한두 명 그렇게 원포인트로 파견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공모까지는 하진 않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하에 결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공모 과정에서 이제 약간 걸러지는 것들 파견 공모 신청이 가능하냐 그 과정에서 아마 이제 지금 여러 가지가 협의가 되고 신청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협의라기보단 내부적으로 이제 뭐 기관장까지 그러니까요. 보고를 하고 오는 거였다라는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모 절차가 없으면 뭔가 이제 이 사람을 파견 보냈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뭔가 좀 검토하는 절차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그럴 절차- 때는 이제 그 뭐 소속 부서장이나 뭐 차장님, 뭐 검사장님한테 뭐 제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과장님이 연락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모 절차 없이 대규모로 파견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검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파견 말고 검사 인사하실 때도 네. 대검에 그렇게 통보를 사실상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까? 사실 저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초안을 짜면 그 초안을 두고 대검이랑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협의는 누구랑 하는 겁니까? 총장님이랑 하는 겁니다. 장관이랑 총장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그 거의 최종안에 근접하기 전에는 사실은 뭐 국장님 선에서 아마 이제 협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거기는 관여를 하지 않아서.
아까 그 검찰 특검에서 그 수사기관 진술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증인께서 뭐 검찰과 소관이 아닌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뭐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마련해 드리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네. 이렇게 진술하신 것까지 고려하면 장관이나 과장이 검사인 증인께 이렇게 지시하는 업무 중에 검찰과 소관이 아닌 업무들이 종종 있었습니까? 특별히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뭐 이걸 왜 시키나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습니까? 제가 일할 때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장관이 국무위원이니까 뭐 싱크탱크가 필요해서 법무부에 정책기획단도 있고 장관 정책보좌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오히려 그쪽에서 하는 업무가 맞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검사 탄핵 소추랑 검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두 개는 사실 검찰과 업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제일 잘 그 많은 부분을 아는 곳이 검찰과였기 때문에 검찰과에서 하게 된 게 아닐까 저는 짐작합니다. 다른 뭐 실국 기조실이나 정책기획단이나 장관 정책보좌관 같은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구하거나 이렇게 의견을 묻거나 그렇지는 않으셨나요? 만약에 뭐 저희가 새로운 입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뭐 어떤 뭐 근거나 이런 것들을 뭐 구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뭐 실국이나 다른 과랑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 작성된 문건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조금 정리를 해달라는 정도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더 물어볼 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희도 네, 그럼 먼저 특검에서 문제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죠. 네, 네. 문제 하십시오. 네. 네, 기록제 15,693쪽 제2회 증인에 대한 진술 조서입니다. 일단 문건 결론이라고 지금 문답이 제일 마지막 문답에 보면 문건 결론을 보면 입법 독재 국가의 시스템이 마비됨으로써 헌정 질서가 훼손된다는 표현에 대해서 당시 증인께서는 이런 표현은 공직에 있는 실무자가 속으로만 생각할 수는 있어도 공문서나 업무상 문건을 작성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문구는 아닌 것 같아서 증인이 이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 이 네. 다수당 부분은 증인이 작성한 것으로 기억 못하고 이건 아마 내가 쓰지 않은 것 같다라고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을 하셨잖아요. 쓰지 않았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제가 작성을 했는지 솔직히 그때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업무일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제가 업무일지에 그런 게 적혀 있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나가서 조사를 받다가 저렇게 물어보시니까 왠지 왜냐하면 제가 통상적으로 쓰던 그런 말씀 자료에 쓰던 그런 워딩이 아닌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진짜 저걸 작성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에 이제 뭐 업무일지가 있는 것도 저도 뭐 압수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좀 되짚어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적힌 내용은 다 제가 지시를 받았던 게 맞고 그러면은 그걸 참고해서 제가 작성한 게 맞습니다. 네. 결국 즉 결론이라고 칭해지는 제일 마지막 문단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발표했던 긴급 담화문에 기초해서 작성된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뭐 증인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진술 조서에서도 표현했지만 저 입법 독재라든지 국가 시스템 마비, 헌정 질서 훼손 같은 단어들은 솔직히 공직자들이 속으로만 생각하는 단어지 장관이 기자나 국회에서 특정 당을 지칭해서 사용할 수 없는 단어 아닙니까? 장관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다수당, 뭐 상권 분립의 원칙, 그 다음에 뭐 헌정질서 훼손, 본질적 기능 위협 이런 것들은 그 전부터도 사실은 많이 사용이 되던 언론이든 아니면 저기 뭐 보도자료든
이런 데서 어느 정도 활용이 됐던 단어들이기는 합니다. 네. 다만 제가 보면서 입법 독재라는 표현은 사실은 거의 사용하지 않던 표현인 건 맞고, 그러다 보니 제가 내가 저런 단어를 썼나라는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는 그렇게 진술을 했던 것이고요. 그 뒤에 이제 기억을 환기해 보니 아, 이걸 참고해서 내가 작성했구나라고 생각을 알게 된 겁니다. 네. 아까 뭐 오전에 변호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보도 자료들과 기사들 그리고 보도 자료 뭐 다 훑어보아도 네. 권한 남용이라는 단어라든지 사법 기능 훼손 이런 단어, 그러니까 저희가 법조인으로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은 있는데 특정 당의 입법 독재라는 단어는 법률적 단어가 아니라 정치적 단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런 단어를 장관님 말씀 자료로 써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이 건을 제외하면. 네, 저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게 정말 이제 장관님께서 좀 세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증인께서 저 문건을 작성해서 보고하던 시점이 지금 아까 각 텔레그램에 복원된 자료에 따르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네. 12월 4일 오후 5시에서 6시면 이미 내란죄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언론에 돼서 특필되고 오전에 접수됐거든요. 그리고 오후 3시 40분경에는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그 정식으로 안건으로 심의됩니다. 4시를 넘어서 5시, 6시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 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일반적인 법조인들은 다 생각하던 시점인데 주인께서 아까 변호사님, 저희 특검 측 질문에 긴급 담화문을 보고 증인도 분노를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그 담화문을 보면서 장관님의 말씀 자료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증인을 분노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때는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어떻게 다시 회복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한 것들, 그 다음에 검사 탄핵 소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그 검찰이나 법무부의 입장을 국민들한테 잘 알릴 수 있을지 준비해오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빛을 잃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든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그 나아질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했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계엄에 이게 활용이 된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났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그 뒤에 어쨌든 우리는 다시 또 검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저 문건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증인께서도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적이라는 건 인정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전 포고랑 보자마자 이건 위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증인 정윤기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그 입법권 남용, 탄핵 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이렇게 해서 그게 표로 만든 그 자체는 사실이죠. 그 표로 돼 있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별첨. 네네네. 그건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네. 예, 그것을 법률적으로 표현하든지 사실적으로 표현하든지 이제 그 입법권 남용이나 탄핵 소추권 그 남용이라는 말이 뭐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때 그 현상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 맞고 그것들을 좀 뭐랄까 개념화시키면 아마 뭐 입법 독재라는 말을 쓰는 것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썼다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증인이 분노한 거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지 비상계엄이 일어난 그러니까 증인이 그때 있었던 입법권이 남용되고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고 그래서 예산이 완전히 삭감되고 검사가 뭐 탄핵 소추돼서 뭐 직무가 정지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탄핵을 하면서 그 이유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인 것이지 이 입법 독재라는 말을 쓰면서 그걸 가지고 분노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정확한 취지는 아, 이해가 지금 잘 안 가는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표현 자체에 대해서 제가 분노를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사실 정치적이나 아니면 국회 예산심의권의 절차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계엄이 선포가 되면서 정작 그런 사유들의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딱 되는 순간부터는 그동안 저희들이 했던 모든 노력들이 마치 그거를 위한 준비인 것처럼 국민들께 비춰지는 그런 상황들도 너무 싫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건 앞으로 써먹어 보지도 못하고 협의의 장도 열리는 것도 사실은 앞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걱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분노를 했던 것이고, 네, 뭐 표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그래 이제 증인이 입법 독재라는 말을 썼다 하더라도 이걸 그 피고인이 그러니까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용해 먹을 것인지 또 뭐 할 것인지 그 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조차 피고인께서 결정할 문제지 증인은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이걸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뭐죠? 담화문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결론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증인이 이 문서를 작성할 때, 내가 이거 쓸 의무가 없는 내 문서를 쓰고 있다, 작성하고 있다. 내가 의무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정 부분은 제가 하던 업무랑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좀 더 폭넓게 자료를 작성한다. 그 정도의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재판부께서 질문하신 내용, 사실은 저희들이 오전에 만든 질문에 다 있었던 내용인데 그걸 생략했는데 재판부께서 한번 물어보시니까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재판부께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고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며 민생과 지역 경제를 위한 지원에도 차질을 초래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디서 인용했냐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아마 발표한 이게 지금 노컷 자료입니다. 뉴스인데 노컷 뉴스에 최상목 그 장관이 그 입장문을 낸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고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 경제를 위한 정부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거의 그대로 따온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검사 파견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결재권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원래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사가 대통령이 결재를 한다는 그런 취지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증인 제가 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당시 12월 3일 날 검사 인사 담당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당시엔 이승주 검사였습니다. 그날 출근했습니까? 했습니다. 이승주 검사에게 뭐 합수부나 검사 파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까 증인께서 작성한 말씀 참고 자료에 관련해서 입법 독재란 말을 넣으라고 지시받았습니까? 그 워딩을 넣으라고 지시하셨는까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담화문을 참고하다가 아마 그 표현을 그냥 넣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증인께서 조금 아까 그 장관이 세게 말하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장관이 세게 말하는 건 증인이 그렇게 작성했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좀 뭔가 강한 워딩을 준비하시나 보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한 겁니다. 마지막 문단 증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게 맞다는 거예요? 네, 제가 작성한 게 맞습니다. 증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네, 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예, 나오셔서 좀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좀 이 사건이 중요 사건이고 증인 신문하다 보니까 제가 예상치 못하게 시간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언 내용 때문에 증인 본인이나 증인의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증언 거부가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선서하시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병주. 네, 앉으십시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관련 법에 따라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신문사항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네, 좀 자료 좀 나누시죠. 네, 질문하시죠. 예, 장우성 특검보가 증인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차장님 증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예, 증거 동의를 한 진정선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대가로 이게 지금 순번 2라고 적혀 있는데요. 순번 좀 수정하겠습니다. 1입니다. 순번 1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의 업무 등 질문하겠습니다. 1. 법무부 검찰국의 조직, 구성, 증인이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장으로 담당한 업무에 대해 묻겠습니다. 1-1입니다. 증인이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24년 6월부터 25년 8월까지입니다. 1-2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등 총 5개과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서 검찰과장이 제일 선임과장으로 역할을 하는 거죠? 보통 그렇습니다. 마이크를 좀 대고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2-1-3입니다. 증거 목록 순번 76번 12623쪽 법무부 직제 및 분장 사무 제시하겠습니다. 예. 법무부 공공형사과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5개 과 중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뭐 일선 검찰청에 뭐 안보 사건이라든가 뭐 선거 사건이라든가 뭐 정치 사건이라든가 이런 공안 사건을 장관님께 보고 드리는 거 합니다. 예, 1-5입니다. 증인이 공공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공공형사과의 인적 구성 어떻게 되나요? 저희 이제 제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요. 이제 검사가 3명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사무관이 2 있었고 거기 그 검찰직 회장이 4명 있었습니다. 그럼 선거 관련은 어떤 검사님이 담당했죠? 선거 관련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기가 예, 조금 그러니까 나눠서 물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그 비상계엄 관련해서 계엄령 같은 거를 검토해야 될 검사가 있다면 누군가요? 뭐 해야 된다면 당시 뭐 안보 관련이었을 테니까 예, 당시에는 그 뭐 이수영 검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1-6입니다. 그럼 형사과장으로서 담당 업무는 뭐 다 총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공공형사과 말씀입니까? 예, 예, 예. 맞습니다. 1-7입니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 검찰로부터 수사 중인 중요 사건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것도 피고인의 업무 중 하나인가요? 예, 그 대검찰청 보통 이제 대검으로부터 뭐 중요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장관님께 보고 드립니다. 1-8입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중요 사건의 기준은 무엇이죠? 아마 그게 이제 검찰 보고사무 규칙이라고 있긴 있는데 보면 보면 이제 대략 뭐 중요한 사건들을 뭐 대검에서 보고를 해줍니다. 뭐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많이 나던가 뭐 중요
인물에 대해서 그런 사건이 있으면 대검에서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장관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검에서 보고하는 사건만 증인이 정리해서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보고하지 않더라도 증인이 네. 자체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라고 하시면 뭐 언론에 여러 번 나오는 사건이라서 네. 대검에서 보고가 없더라도 네네. 중요 사건이구나 이렇게 네. 검토를 해서 보고하기도 합니까? 아니 그러면 뭐 장관님께서 가끔 이제 보고를 받으시다가 이거는 뭐 법리적으로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여쭤주시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기도 합니다. 사건 자체를 증인이 판단해서 보고하시지는 않습니까? 사건 자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대검에서 뭐 아직 보고까지는 안 돼 있는데 네, 뭐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는 사건이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거 장관님께 보고해야겠다. 해서 증인이 판단해서 보고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언론 기사가 나오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뭐 그렇게 보고 드리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1-8-1입니다. 그럼 중요 사건을 대검에서 법무부로 전달되는 절차와 형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대검 담당과장이 네, 이제 뭐 그 공공경사과장님한테 보고할 때 전화나 메일로 보고한다든지 네, 뭐 그런 정해진 절차가 있는지 네. 꼭 대검을 거치지 않고 네, 일선지검지청에서 직접 보고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지 네.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고가 정보 보고가 있고요. 예. 일반 보고서라는 보고가 있는데 정보 보고는 아마 그 검찰 보고사무 규칙에 보면은 이제 바로 일선 검찰청에서 대검이랑 법무부로 보내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정보 보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여러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런 뭐 중요한 보고 같은 것들은 보고서 형식으로 오고요. 그거는 일선청에서 직접 법무부로 오진 않고 대검을 통해서 옵니다. 대검에서 보내줍니다. 그럼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중요 사건이라 함은 네. 정보 보고는 좀 제외된다고 보는 게 대충 맞는 이해겠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뭐 접수가 됐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기소를 했다거나 이런 외부에 이렇게 알려지는 것들은 정보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예. 뭐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뭘 하겠다 그런 것들은 좀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서 형태로 옵니다. 대검을 통해서. 네네. 그 정보 보고는 일선지검지청에서 담당 검사들이 직접 쏴서 올릴 수도 있는 아니 거고요. 그냥 쏘아서 올린 게 시스템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바로 그냥 네. 대검이나 법무부로 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입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중요 사건의 경우 사건의 어떤 내용까지 보고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장 청구 등 수사 상황이나 참고인 누굴 조사했다, 피의자 조사 일정이 어떻다 이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되나요? 그거는 이제 일선 검찰청에서 뭐 이러이러한 거를 올려주면 그걸 보고드립니다. 근데 그런 게 빠지면은 이제 네. 야, 이거 좀 더 뭐 내용 좀 보강해 뭐 이렇게 다시 피드백을 주나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뭐 언론 기사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보고서 확인이 안 되면은 이걸 좀 물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서 다시 또 피드백을 받으면 보고드리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 사건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는 이유나 목적은 어떤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관께서 뭐 검찰 지휘 감독을 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1-11입니다. 좀 변형해서 여쭙겠습니다. 정보 보고는 공휴일이나 야간에 장관한테 보고된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시스템 속에 있는 거니까 그냥.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서 저희 이제 직원이 받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걸 해줘야 되는데요. 예. 근데 보통 그런 뭐 야간이나 그런 뭐 휴일이나 그때 정보 보고를 뭐 따로 보고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제게. 그럼 이제 중요 사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휴일날에도 이제 좀 뭐 언론에 갑자기 났다든지 네. 그럴 때도 장관에게 보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네. 그냥 뭐 메신저를 통해서 보고한다든지 그렇게 보고를 하시나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고한다든지. 뭐 일선청에서 뭐 급하게 보고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대검에서 급하게 보고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뭐 다양한 방법 통해서 장관께 보고도 드립니다. 그런 적도 있으시죠? 어떤 그러니까 뭐 휴일날 메신저를 통해서 뭐 보안 메신저든 일반 카카오톡이든 장관께 보고 드린 적도 있으시죠? 휴일이나 야간에. 뭐 중요한 것들은 뭐 보고 드렸을 것 같습니다.
예, 1-12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1월 3일 13시 56분경 텔레그램을 통해서 피고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님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김영선 조사 내용입니다. 오전 조사는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되었고 김영곤 변호사 사법연수원 26기 참여하였습니다. 세비 절반 지급 관련 본인은 강혜경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명태균, 김태열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뭐 이런 메시지 전송한 거 기억나시나요? 네, 특검 조사 때 봤습니다. 예. 아, 특검 조사 때 네, 예, 제시한 거 보고 네, 하셨다는 거죠. 1-13입니다. 증인은 2024년 11월 9일 22시 36분경부터 22시 37분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명태균 조사 내용을 정리해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게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서 보고한 것인가요? 지시는 아닙니다. 저희 이제 과장으로서 예. 뭐 일선 검찰청에서 근무할 때도 뭐 중요한 진술 요지나 뭐 영장 뭐 청구 결과에 대해서는 다 뭐 검사장이나 다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예, 2-1-14, 15 합쳐서 같이 묻겠습니다. 그럼 저런 보고를 할 때 저 보고는 증인이 직접 뭐 대검에 요청한 건가요? 대검에서 저렇게 올라온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거기 뭐 명태균 씨나 뭐 김영선 씨 사건이 또 워낙 중요한 사건이고 뭐 언론에도 많이 또 언급이 되던 사건이어서 저 이런 뭐 진술 내용은 미리 보고를 드리면 좋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제가 저희 검사 통해서 대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제가 아까 그래서 질문 드린 게 예. 이렇게 뭐 대금을 통해서 받은 사건에 대한 보고하는 거 말고 네. 증인이 뭔가 판단을 해서 네. 보고하는 게 있는지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질문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대금을 통해서 보고서를 받아서 보고한 건 아니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압수수색이나 네네. 뭐 그런 처리 계획이나 그런 거는 보고서 통해서 받았고요. 이런 지금 뭐 진술 내용 같은 것들은 또 워낙에 또 이분들이 또 이렇게 보니까 이 진술 내용들이 많이 또 그 외부 언론 기사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보고를 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저희 검사 통해서 대검 통해서 검사를 통해 가지고 대검에 그 진술 요제를 받아라.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이걸 확인해 달라고 증인한테 누군가가 지시를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중요 사건으로 보고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언론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서 증인 판단으로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했다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예, 일단 뭐 계속 물어보시죠. 예, 그 2024년 11월 15일 01시 22분경에도 명태균, 김영선 등의 구속영장 발부에 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보고했어요. 네. 새벽 1시에. 이건 뭐 저기 피고인이 지시한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증인이 좀 급하게 보고할 거라고 판단해서 대검에 요청한 건가요? 뭐 이거는 어차피 뭐 다음에 뭐 중요한 사안이어서 제가 그냥 그건 알려달라고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텔레그램. 네. 예, 알겠습니다. 1-16 생략하고 1-17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같은 내용을 검찰국장에게도 보고하나요? 네, 같이 넣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1-18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대가로 2번 비상계엄 선포 후 통화 내역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죠? 저희 이제 집에서 뭐 쉬고 있는데 저희과 검사가 텔레그램인가 뭐 기사를 하나 속보 기사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입니다. 피고인은 12월 3일 22시 57분경 임세진 과장이랑 통화했고 임세진 과장은 피고인이 임세진 과장과 통화했고요. 그 통화를 마친 후에 바로 이제 증인한테 전화를 해서 22시 59분경에 그 혹시 통화 내역 기억하세요? 통화 지금 한 번인가 두 번 통화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아마 임태진 과장께서 아마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뭐 알고 있는 게 있느냐, 뭐 사전에 뭐 알고 있는 게 있느냐, 그래서 뭐 저도 전혀 모른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검찰국장께서 좀 상황이 중한데 뭐 검찰국장께서 지금 자리를 비웠으니까
검찰 과장들은 좀 사무실에 출근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걸 전화했던 것 같습니다. 2-3입니다. 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23시 46분경에 청사에 출근한 것으로 보여요. 그럼 대충 맞죠? 46, 제가 이걸 그런 것 같습니다. 예. 2-3입니다. 증인이 사무실 도착했을 때 사무실에 누가 있었나요? 뭐 검사들이 있었고요. 직원도 뭐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입니다. 그럼 그 과장님들 말고 다른 검사들한테는 누가 나오라고 한 거죠? 제가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 과장님이 나오라고 했다. 제가 소속과에서는 제가 이제 여기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예. 제가 이제 사무실에 가게 되는데 검사들 출근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연락을 했습니다. 2-6입니다. 증인은 사무실 출근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일단 사무실 제일 먼저 출근해가지고 이게 좀 계엄의 요건이나 효과 같은 거를 좀 빨리 좀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사무실 나오기 전에 저희가 검사에게 좀 계엄의 요건 효과 좀 정리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고요. 그게 이수영 검사입니까? 네. 그래서 사무실 나와서 그거는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예, 2-7은 그럼 그거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영 검사한테 그거 지시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2-8과 2-9는 합쳐서 질문하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347번 5993조 임세진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그 이수영 검사한테 비상계엄 요건과 효과를 검토해보라고 하셨다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중에 비상계엄 요건과 효과를 검토하러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이게 뭐 비상계엄이 이게 맞는 거냐, 이 법적 요건에 맞는 거냐, 좀 그걸 저한테 뭐 물으실 수도 있고 저도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먼저 빨리 뭐 간단하게라도 좀 정리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무슨 비상 회의에 참석을 증인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뭐 질문이 나올까봐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예, 2-8과 2-9 합쳐서 묻겠습니다. 임세진 과장이 12월 3일 날 23시 53분경에는 김태형 과장한테 전화하고 53분경에는 증인한테 전화를 했고요. 또 증인은 23시 58분경에 임세진 과장한테 전화를 걸어요. 이때가 세 분 다 출근했을 때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이렇게 왜 그 전화가 막 이게 엇갈렸죠? 제 생각에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그 임세인 과장께서 출근을 하라는 게 이제 사무실에 출근하라고 전화를 받고 제가 출근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임세진 과장한테 아마 제가 사무실에 출근을 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냥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임세진 과장이 아마 지금 뭐 7층에 있는데 7층으로 잠깐 올라오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2-10을 변형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 막 법무부 비상간부 회의 참석하는 막 직전에 이렇게 통화가 올라오세요, 뭐 올라가겠습니다, 뭐 이런 통화였던 걸로 기억하신다는 건가요? 아니 뭐 간부 회의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뭐 7층에 올라오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11은 생략하겠습니다. 2-12는 생략하지 않고 그냥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2020년 12월 3일 날 19시 20분경에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김봉식을 만나서 이제 뭐 계엄군이 국회에 갈 거다, 경찰에 협조를 바란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대통령실로 돌아가면서 19시 41분경에 피고인과 통화를 합니다.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요. 그리고 또 19시 42분에는 두 차례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어요. 이후에 피고인이 윤석열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5분 뒤인 19시 47분경에 증인한테 이제 통화를 해요. 그 다음 저 표를 보면은 발신이 14초고 역발신이 1분 20초니까는 발신은 아마 증인께서 전화를 못 받은 것 같고 전화를 피고인한테 해서 통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지금 이렇게 막 급하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근데 그날 이 시간대 장관님과 통화한 거 맞습니다. 통화하는 거랑 맞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나시나요? 저 시간대? 그때 특검에도 한번 뭐
제가 서류를 냈던 것 같은데 예, 예. 그때 아마 12월 3일이 그 명태균 씨 구속 기소한 날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아마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언론 보도가 이게 명태균 씨가 이게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되고 특검에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아마 그런 그 인터뷰를 했고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게 지금 왜 명태균 씨가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걸 좀 확인을 해봐라 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2-13은 조금 변형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증인이 저 시간 이후에 네. 비상겸 선포 이후에 저기 출근을 하면서 네. 법무부에 출근을 하면서 증인 생각하기에 담당에 가장 가깝다고 보면 이수영 검사한테 네. 비상겸의 요건이나 절차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정리해 보라. 그걸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건 절차가 아니고 이제 일단 저도 뭐 법조인이고 다 여기서 지금 뭐 법 계엄의 요건은 효과를 좀 어떻게인지 뭐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계엄의 요건이나 효과 뭐 간단하게라도 좀 정리해보자 좀 알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피고인의 행태나 네. 피고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 있는 나의 이제 참모들 중에 가장 비상계엄 업무를 담당할 것 같은 공공형사과장한테 대통령 회의에 8시에 제일 먼저 도착해요. 피고인이 직전에 전화해가지고 그런 거 질문한 거 아니에요? 비상계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뭐 좀 알려달라, 정리가 되냐 이런 거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때 그 시간대 명태균 얘기를 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보면은 아마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송봉준 과장이랑 아마 예, 예. 통화한 게 있습니다. 송봉준 과장이 대검 선거 과장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저 마이크를 대고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네. 네. 제가 이제 장관님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예. 이제 전화를 그 확인해 보라는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확인해 보라는 그 지시를 받고 바로 그 대검의 그 송봉준 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확인해 보러 전화를 했습니다. 아, 그 송봉주 과장 저분은 이제 대검에서 선거를 담당한 사람이다. 예, 송봉준입니다. 송봉준.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 대가로 3번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비상간부 회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변필건 법무부 기조실장을 통해 법무부 비상간부회에 소집하였고 법무부 6층 소회의실에서 7층이죠? 6층입니다. 저는 기조실장인데 그렇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약 15분 동안 비상간부회의가 진행되는데 이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1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주재하는 비상간부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 3-3입니다. 3-2는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이 법무부 간부회의에 참석하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출근을 했고요. 했고 이제 뭐 아침에 그 이수영 검사하고 뭐 계엄의 요건 효과 관련해서 좀 뭐 조문들을 좀 봤고요. 보고 이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임세진 과장이랑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나 사무실 왔다. 그런 다음에 임세진 과장께서 그럼 지금 7층인데 7층으로 올라오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3-4, 3-5는 생략하겠습니다. 3-6입니다. 증인은 법무부 비상간부회의에 참석하러 갈 때 그 뭐 이수영 과장한테 물어봤던 걸 뭐 자료화해서 가져간 게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업무 수첩 같은 건 들고 가셨나요? 업무 수첩은 한번 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자료를 따로 출력하거나 해서 가져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예. 3-7번부터 3-9까지 생략하겠습니다. 3-10입니다. 증인이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회의실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일단 제가 그냥 제가 회의 중간에 들어간 거였고 빈자리를 찾아가지고 갑자기 들어간 거라서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봤던 것 같은데 그 좀 다른 편에 계신 분들은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제가 이제 회의실에 들어가니까 이제 회의는 하고 있는 중이었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장관님 오른쪽 옆자리가 좀 비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봤는데 그 옆에 있는 분들은
어느 계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3-11 생략하고 3-12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회의에서? 여기 이제 장관님께서 이제 여기 있는 분들한테 당부 말씀을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예. 세세한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3-13입니다. 그러면 법무부 세 분 과장님 참석하셨잖아요. 네. 과장님들은 어떤 말을 했나요? 그때는 뭐 과장들이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거기 장관님 이외 다른 분들이 어떤 문답을 주고받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3-14입니다. 당시 위 비상간부회의에 참석했던 전 출입국본부장 배상업은 박성재 장관이 검찰국 간부들에게 합수부에 검사들을 파견해야 하니 검토해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검찰국 간부 중 일부가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 진술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제가 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은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도 무슨 질문에든 답변한 거는 기억하세요? 그때 뭐 장관님의 다른 사람이 어떤 뭐 대답하거나 뭐 얘기를 하거나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증인이 앉은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장관님이 앉아 계시면 네. 이 오른쪽 옆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장관 오른쪽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까?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장관이 좀 피곤이 하는 말을 못 들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치상. 뭐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네. 뭐 굉장히 이렇게 놀란 상황이었고 뭐 걱정도 사는 상황이었고 이게 지금 제가 뭐 회의에 들어간다고 회의에 들어오라고 한 게 아니고 7층에 올라오라고 해서 이제 장관실로 갔었는데 이제 부속실에서 갑자기 회의실로 들어가라고 해서 갑자기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저도 지금 이게 뭐 어떤 회의인지도 잘 몰랐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임세진으로부터 처음 통화했을 때 네. 국장이 없기 때문에 네, 나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실로 출근하라. 예, 단지 사무실 출근한다는 그 이야기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네, 회의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다는 네. 뜻인가요? 네. 아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지금 비상계엄 뭐 날고 지금 출근하신 건데 그게 비상계엄 직후에 지금 회의를 하는 건데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회의에 있던 시간이 아마 지금 참석한 시간이 12시 아마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의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장관님을 그때 좀 마주 봤으면은 좀 장관님 보면서 했을 수도 있는데 옆자리여가지고 사실 뭐 지금 저도 머리도 복잡한 상황이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으면은 그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서 기억하기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장관님 제 있을 때는 그렇게 뭐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합수부에 대한 검사 파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장관님이 말씀을 계속 거기서 하셨는데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는 지금 정인의 업무와 관련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다른 국에 대했으면 뭐 정인이 뭐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정인과 관련된 내용이고 지금 국장도 없는 상태 정인이 참석한 건데 근데 합수부 파견은 결국은 이제 검사 인사 업무라서 사실 저희 과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 검사와 관련된 내용들 아닙니까? 검사를 파견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인이 담당 업무는 아닐 수 있지만 정인 그 검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걸 갖다 그냥 흘려든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장관님께서 저희 과 업무를 이렇게 직접 지시하셨으면은 저도 기억을 했을 텐데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합수부 파견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습니까? 근데 장관님께서 뭐 다양하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정인 그 당시에 뭐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까? 뭐 그렇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냥 네. 당시 이제 그날 결혼기념일이어가지고 거기 이제 저희 와이프랑 애들이랑 있다가 이제 갑자기 온 거라서 그런 거 많이 놀라기도 하고요. 술을 마시고 오른 상태 아니었죠? 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3-15입니다. 비상간부에 참석했던 인권국장 승재현은 이렇게 진술했어요. 회의 때 장관이 피고인이 계엄사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검토하라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요 기억은 있으세요? 아, 제가 있을 때는 예.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그 장관님 외에 다른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관님만 말씀하셨던 제가 장관이 그 말했는데 그 장관의 말 중에 계엄사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검토하라 이렇게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냐고요. 3-16은 재판장께서 직권으로 언급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3-17을 변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들한테 계엄사로부터 검사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해 보라. 합수부란 얘기는 아니고요. 계엄사로부터 검사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해 보라. 이런 취지의 얘기는 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피고인이 특검 조사받으면서도 본인이 그런 얘기는 했었다라고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장관님께서 아마 저도 신문 기사를 봤는데 예. 아마 지금 특검본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아마 그거는 회의에서 했다고 제가 말씀하시는 거를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있었던 거라서 뭐 제가 뭐 이거를 뭐 숨기거나 거짓말할 그것도 그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8 질문하겠습니다. 당시에 피고인이 법무부 장관 박성재가 배상업 출입국 본부장에게 출입금 본부는 이라고 말했다는 그 진술이 나왔어요.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둘러보면서 이제 출입국 본부는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러니까 세세한 내용은 뭐 기억나지 않지만 장관님께서 그냥 거긴 참석자들한테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예. 3-19입니다. 임세진 검찰과장은 지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해서 피고인이 신용회와 배상업에게 수용질서 등 강조했던 기억이 난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하셨어요. 근데 본인은 기억이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3-20입니다. 류혁 감찰국장은 또 역시 이제 이 법정에 출석해서 비상간부회의 때 피고인이 신용의 교정본부장에게 교정본부는 이라고 말했다고 하고 본인이 들었다고 진술하셨거든요. 이 기억 있으세요? 이제 감찰관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바로 장관님하고 좀 언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 말씀을 뭐 했다는 거 들었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3-21 생략하고요. 3-22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피고인에게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헌법학자부터 자문을 좀 받는 게 어떠냐고 건의했다는데 이거 기억 혹시 있으세요? 국제국장님이 피고인께 예.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는 뭐 다른 분들이 장관님께 뭐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한 기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23, 3-24 다 생략하겠습니다. 3-25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692번 계엄사용 포고령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발령된 포고령 내용 알고 있으시죠? 네, 봤습니다. 예, 3-26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396번 신용의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신용에는 수사기관에서 류혁이 사표를 내겠다고 말하고 비상간부회의실 나간 이후에 누군가 포고령이 떴다라고 말하여 당시 비상간부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이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었고 피고인도 이때 포고령의 내용을 휴대전화를 보면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으며 참석자들도 좀 이렇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성되는 반응이었다는데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위협 감찰관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장관님과 언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회의가 그냥 흐지부지 돼서 끝났습니다. 끝난 거로 기억합니다. 이런 이제 이벤트가 있었다는 걸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지금. 3-27, 28 생략하겠습니다. 3-29, 3-30을 합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세진 검찰과장이 그 대검 비상간부 회의 끝나고 구상엽 법무실장이 불러서 세 분 과장과 같이 갔다는 거예요. 구상엽 법무실장 방에.
갔을 때 이제 법무실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장관님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말씀드렸다. 너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책임지더라도 실국 본부장이 책임져야지 과장급에 책임질 일이 아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회의 끝나고 회의 끝나고. 실장실에 가서 뭐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여기 그 말씀대로 잘 끝날 거다. 그래서 과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납니다. 비상계엄이 위헌 위협하다고 장관님께 말씀드렸다. 이런 말을 국장이 했습니까? 증인은 지금 이게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요건 효과 등을 검토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 같이 근무하는 검사한테. 그럼 증인도 지금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비상계엄의 어떤 뭐 법적 효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구상현 법무실장 이런 말을 했으면 당연히 증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말이니까 기억이 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억 안 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특보모님께서 여쭈신 것 중에 후단에 뭐 과장님 걱정하지 마라. 실무 본부장이 책임져야지 뭐 그런 말씀하셨던 거는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뭐 개헌 관련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 내가 장관께 어떤 얘기를 했다고 그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그럼 3-29, 3-30-1까지 합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걸 임태진 과장이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건 이제 세 분 과장이 이제 법무실장 방에 가면서 나중에도 뭐 어떤 조금 대화가 있었을 텐데, 이 비상계엄이 선포돼서 좀 다들 황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국장은 해외 출장 가서 안 계시고, 느닷없이 갑자기 그 회의에 불려 가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셨나요? 세 분이 야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끼리 우리 그 회의에 왜 참석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담감이 있으셨어요? 부담감이라고 하시면 좀 이게 분명히 문제될 것 같은데 비상계엄이 이거에 대한 향후 조치를 하는 회의에 참석했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 향후 대책, 향후 조치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했다는 부담감 그런 거 없으셨어요? 당시에는 이 계엄 자체가 너무 좀 당황스럽고 막 그래서 예. 그렇지 뭐 회의 자체가 어떻게 좀 문제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담을 가지니까는 구상엽 법무실장이 그 국장님 대신 참석한 세 분 과장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랄까요 좀 위로의 말씀 이런 거 드린 거 아닌가요? 그런 차원이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부담감을 못 느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회의에 참석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증인께서 그러니까 회의 참석 자체로 그 당시만 해도 좀 정확하게 좀 너무 좀 정신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상당 부분은 회의 참석을 안 해서 앞에는 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뭐 문제가 크게 된다 그런 것까지 막 세세하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국장님께서는 사실 이제 과장들한테 좀 후배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정의는 좀 당황스럽겠네요. 정의 입장에서는 이 회의에 뭐 사실은 내용도 잘 기억도 안 나고 그 뭐 특별히 뭐 앞부분에 참석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회의만 참석했을 뿐인데 갑자기 실장이 불러가지고 뭐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 정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겠네요. 지금 왜 이런 실장이 나한테 말을 하는지를 이해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계엄 자체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하니까요. 저도 많이 걱정도 많이 됐고요. 예, 4-1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세진 과장, 김태현 과장 그리고 증인 세 분이 비상계엄 때 계엄사에서 인력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짧게라도 얘기하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없은 것 같습니다. 4-2입니다. 그럼 이제 사무실 돌아가셔서 이제 그 공공형사과 검사들한테 만약에 계엄사에서 인력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셨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 파견 업무는 저희가 업무가 아닙니다. 예, 4-3은
3이 두 개인데요. 위에 있는 4-3을 생략하고 그 밑에 있는 4-3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법무부 간부회의 종료 이후 대검 공안수산지원과자 홍승표와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4-3입니다. 홍승표 과장과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어요? 당시 뭐 거기 이제 대검에서 뭐 대기하고 있는데 너네 그러니까 홍수명 과장이랑은 원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업무적으로도 통화를 하는 사이고요. 그래서 그때 뭐 대검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력 파견 요청이 만약에 온다면은 그건 홍수표 과장이랑 우리 증인이랑 얘기할 내용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그 대검의 상황에 대해서만 그냥 질문을 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이게 좀 황당한 상황이어서 예, 그런 얘기도 좀 했고요. 예. 그리고 좀 대검에서 좀 어떻게 하고 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고 있답니까? 그냥 뭐 대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4-1 생략하겠습니다. 4-5도 생략하겠습니다. 대가로 5번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 구성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내란 사건 담당한 특별수사본부가 대검에서 구성됐잖아요. 네. 이건 이제 법무부 공공형사과 업무로 판단돼요. 맞죠? 아니 만약에 예, 보고 같은 걸 한다면. 했으면 했습니다. 예. 5-1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검으로부터 이거 뭐 고발장에 접수해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 보고 받으셨나요? 아니, 특수본 구성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고요. 그 당시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원래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마 지금 뭐 대검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지금 뭐 대통령이나 장관님께서도 예, 뭐 관여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전혀 보고 없었습니다. 5-3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그 홍승표 과장한테 전화해서 이게 언론에 났는데 어떻게 된 건지 뭐 경과를 좀 알려달라 이런 것도 안 하셨어요? 예. 아, 대검에서도 그 부분을 좀 법무부 보고하는 거를 좀 조심해야 하는 것 그 당시 언론을 보면은 네. 이제 12월 4일부터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고 네, 네, 심우정 총장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12월 5일쯤 언급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굉장히 우려 섞인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미 비상겸 선포 전에 8시 모임이라고는 안 하지만은 대통령실에 모였다, 법무부 장관도 모였다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나왔거든요. 그럼 그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하게 될 텐데 이게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게 맞냐 이런 우려 섞인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검과 법무부에 약간 칸막이를 쳐서 대검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좀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근데 잘 몰랐습니다. 모르면 끝나나요? 확인해서 장관이나 검찰국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본 거라서 그리고 이미 대검에서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 어떻게 했느냐 좀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5-5 변형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검에서 그렇게 이제 법무부와 파티션을 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법무부에서 담당 과장님도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하려고 했다는 거는 비상계엄에 피고인이 회의에 참석하고 법무부 돌아와서 비상간부회의하고 이거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조금 우려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 이제 그 국회에서도 계속 장관님 국무회의 참석하신 것 때문에 계속 뭐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오던 상황이고 그리고 또 법무부에 하면은 법무부에 보고를 하면은 또 뭐 대통령실에도 보고 갈 수 있겠다 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우려라는 게 그게 위법하다는 거에 대한 우려 아닌가요? 어떤 우려를 위법? 그 피고인의 그날 밤의 행적이 대통령실에 가서 회의하고 또 돌아와서 확대간부 회의하고 업무 지시하고 그랬던 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신 분은 마치겠습니다. 그럼 비상간부회의 참석하셔가지고 그 끝날 때까지 무슨 이야기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지금 회의 시간이 거의 몇 분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몇 분이든 네, 간에 네.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인데 그게 몇 분이든 뭐 짧은 시간이든 간에 뭐 했던 말이 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 뭐 업무가 아니라서 기억이 아예 안 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좀 많이 너무 놀라기도 하고 했고요.
기억나는 게 전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시를 하셨던 거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당부나 지시를 하셨던 건 기억이 나는데요. 세세하게 어떻게 했던 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좀 쉬었다가 반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거는 쉬었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잠시 휴정했다가 4시 5분에 4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